자, 그럼 또 진도 나갑시다. 자, 거기 소학원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익한 이가 세 가지 벗이요 해로운 이가 세 가지 벗이니 딕한 일할 못하며 신실한 일할 못하며 그리고 드러운 곳 한 일할 못하며 유익하고 거독만 니건 일할 못하며 아당하기 잘하는 일할 못하며 말씀만 니건 일할 못하면 해로우니라. 자, 벗의 선택에 관한 글이야. 벗의 선택. 가만히 보니까 뭐야? 좋은 벗이 셋이 있고 그리고 나쁜 벗이 셋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단순히 벗의 종류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좋은 벗과 나쁜 벗을 얘기했으니까 결국에는 뭐야? 좋은 벗을 사귀어라 이런 의미죠. 자,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 해롭다 이 말이지. 해로운 이가 세 가지 벗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유익한 이부터 소개하겠죠. 딕한 일할 못하며 딕하다 뭐야? 정직한 사람을 벗하고 다음 신실한 이 뭐야? 믿음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벗하고 믿음직하고 성실한 일을 벗하고 들어온 것 하니 뭐예요? 들은 것이 많은 사람, 즉 견문이 넓은 사람. 여기서 주의할 건 뭐 학력이 높거나 그걸 말한 게 아니야. 공자는 즉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라도 견문이 넓은 사람. 그래서 공자가 무슨 말했어? 세 사람이 어딜 가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스승이 있다. 그래서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하면 유익하고 반면에 이제 해로운 벗은 누구냐? 거독만 니근이 뭐야? 행동만 그럴듯하니. 즉 행동만 그럴듯하니. 즉 겉의 외모만 행동만 그럴듯한 자를 벗하거나 아당하기 잘하느니. 아당한다 뭐야? 아첨한다. 아첨하기를 아양을 떨고 아첨하는 것을 잘하는 일을 벗하거나 또 말쌈만 니근이 말만 그럴듯한 사람. 말만 그럴듯한 자를 그러니까 말만 그럴듯하고 행동만 아양을 떨고 아첨하고 한자성어 뭐가 떠올라? 교원영색하는 그런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글은 즉 좋은 벗 셋과 해로운 벗 셋을 얘기해서 결국 좋은 벗을 선택하라. 벗의 선택에 관한 글입니다. 자, 24번. 가글이 주는 가르침과 관련 있는 덕목으로 볼 수 없는 거. 1번 혼정신성. 무슨 뜻이야? 효를 말하지. 혼정신성하면 효를. 밤에는 잠자리를 봐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주무셨는지 문안인사를 드리고 혼정신성. 2번은 반포지요. 역시 효를.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모두 효와 관계된 한자성어지. 3번 입신양명은 효의 끝이라고 했지. 효의 처음은 뭐였지요?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양명이 효의 끝이다 했어. 그런데 4번 구상유치 뭐야?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행동이 유치함을 말하는 거야. 구상유치하면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행동이 유치함을 말하는 거죠. 정답 몇 번? 4번. 다음 25번. 나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나는 벗의 선택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라 라는 얘기니까 교우의 방법 4번이죠. 26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받침표기가 칠종성을 따른다. 자, 15세기 표기는 받침표기가 뭐가 룰이라고? 8종성이 룰이고 칠종성은 언제 등장해? 17세기 근대국어부터 칠종성이 등장해. 그러면 8종성에서 7종성으로 뭐가 빠지는 거야? 디귿이 쓰이지 않으면 7종성이다라고 하는 거야. 디귿 자리에 시옷이 쓰이고 디귿이 쓰이지 않으면 7종성이다라고 해요. 2번 명사영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끊어졌기를 따르고 있다. 잘 봐. 당시의 표기 원칙은 분명히 연철 이어졌기야. 그러나 부분 끊어졌기가 보인다라는 거야. 그 다음 4번 현실적인 한자음을 썼다. 그렇죠. 이게 15세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국종우식 한자음은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정도에서만 잠깐 쓰였다가 곧 사라지거든. 그래서 위에 한자 봐봐. 현실음이잖아. 공자 받침이 없는데 받침 없는 그대로 뒀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본문, 고전문을 하나도 안 보고 15세기 국어의 특징하고 암기한 사람들은 못 풀어. 알겠어요? 따라서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표의주의 표기가 원칙이지만 발음 나는 대로 쓰는 단어 있어 없어? 있죠. 됐습니까? 자, 2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7번 가글에서 다음 설명과 관련이 깊은 낱말은 짐승이라는 낱말은 원래 중생이었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가리켰는데 현대에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만을 말한다. 즉 의미 변화 중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축소가 일어난 거지. 그럼 아래에서도 의미의 축소가 일어난 단어를 찾아라. 이런 질문이지. 몇 번? 2번. 얼굴은 원래 뭘 말했다고? 몸 전체를 가리켰는데 지금은 그 몸 신체 중에 얼굴, 앞면만 말하니까 의미가 축소된 거죠. 가라사대가 뭐라고요? 말씀하시기를. 현덕해가 뭐라고요? 드러나다, 두드러지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 마참인이라는 마침, 끝이다, 마침이다. 28번 가글의 기억 리을 중 훈민정음 창기 당시의 표기로 옮겨 적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밭자원 했을 때 밭잡다,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말이 밭자워 비읍 불규칙이기 때문에 15세기 표기로 쓰면 순경음 비읍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밭자원, 밭자반 하고 순경음 비읍이 들어가고요. 샹에오디 했을 때 샹에오디라는 표기가 훈민정음, 바로 그 15세기 초에 훈민정음 표기로 쓰면 상해오지하고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틀렸지? 틀렸죠. 왜? 국외음화는 17세기에 가서 일어나는 거고 아까 우리 훈민정음에서 봤듯이 15세기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정답은 2번. 3번 비르소미오라는 말이 비르수미오. 왜? 모음 조화를 지켜야 되니까. 앞에가 양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이니까 수 음성 모음이 오는, 즉 모음 조화가 완벽하게 지켜지던 표기로 쓴 거죠. 그 다음 이름을 하고 분철했지? 이름을 하고 분철했지만 분철 표기가 등장하고 있지만 15세기 초기의 표기, 당시의 표기로 한다면 연철로 일흠을 맞게 했죠. 29번 AD의 현대어 풀이를 물었습니다. 디칸이란 정직한 사람 맞죠? 다음 B번 드론고탄이란 견문이 넓은 사람 맞고, 다음 거동만 니근이란 거짓으로 행동만 앞세우는 사람 맞고, 그런데 말산만 니근이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말만 그럴듯한 사람을, 실천은 없고 말만 그럴듯한 자를 말하니까 정답 몇 번? 4번. 밑줄 치인 미음에 쓰인 어미는 즉 아당하기 하면 명사형어미 기가 쓰였죠. 그지? 아첨한다, 아양을 떨다, 명사형어미 기가 쓰인 거야. 이와 같은 어미가 사용된 걸 찾는 거야. 뭐야? 1번이지. 목이 부어 침을 삼키기가 어렵다. 삼키다라는 동사에 명사형음이 기가 와서 명사형으로, 명사절로 만들었었죠. 그러나 2번은 날자 연결어미 아가 왔고, 날다의 연결어미 자가 왔고, 이는 어미 그대로 명사형어미나 또는 부사형어미나 관형사형어미가 아니고
날자하고 연결어미가 왔고, 흐를수록 마찬가지 리을수록 하는 연결어미가 쓰였고, 영수는 학교에 가고 없다 역시 연결어미 고를 썼죠. 그러므로 명사형음이 기가 사용된 거 1번이죠. 이거 쉽죠? 자, 31번 미음의 뜻에 알맞은 사자성어 뭐다? 교원영세. 양두구육은 뭐야?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양두구육. 그 다음 구상유치 아직 어린애다. 입에서 젖비리가 난다. 아직 유치하다. 미사여구 하면 뭐야? 화려한 수식이 있는 말. 미사여구다 하면은 화려한 수식이 있는 말을 가리키죠. 정답은 4번 교원영세. 자, 거기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고전수필이야. 고전수필 즉 동명일기죠. 동명일기. 동명일기는 해돋이의 장관을 해돋이의 장관, 해돋이의 그 모습을 매우 사실적이고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적인 문체를 써요. 그래서 내간체 수필이다. 내간체 수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가 처음에 수평선에 보일 때부터 완전히 공중에 뜰 때까지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개를 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색이 거룩하고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자, 지금 뭘 상상해야 되냐면 한밤중에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 근처에 산 중턱에 올라간 거야. 그 올라가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제 해가 막 뜨기 직전에 그 깜깜한 그런 밤인데 바닷속이 불구스름한 그런 기운이 밀려오고, 그 주변의 구름도 서서히 붉은 기운을 드러내는 해 뜨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홍색이 붉은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이랑은 함께 간 종의 이름이야. 사람 이름이라고. 함께 간 종이 소리를 높이하여 소리를 했을 때 소리를 날 뭐예요? 혼철이죠. 혼철. 즉 연철도 아니고 분철도 아닌 혼철 표기를 보이고 있어. 소리를 높이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밑을 보라. 외건을 외다 뭐야? 외치다야. 외하고 토하는 게 아니라 외치다. 외치건을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에 붉은 구름, 홍은 붉은 구름을 해왔고 해치고, 붉은 구름을 해치고 큰 시로리 같은 줄이, 그러니까 이 시로리 같은 줄은 한 줄기 빛, 서광이지. 바닷속에서 한 줄기 빛이, 큰 시로리 같은 줄이 붉기가 더욱 기이하고 진홍 같은 것이, 아주 진한 붉은 것이 차차 나와서 손바닥 너비 같은 것 밑줄 치고, 아직 해가 뜨기 직전에 바닷속에 손바닥만한 붉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의 원관점은 뭐야? 물속에 잠겨있는 해를, 물속에 아직 잠겨있는 해의 모습을 손바닥 넓이 같다라고 한 거예요.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그러니까 깜깜한 동틀녘에 이 해만 불구스름한 게, 손바닥만한 게 보이니까, 즉 색채의 대조, 붉은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그런 숯불빛의 원관념은 뭐예요? 그 햇빛이, 그 붉은 햇빛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이 말이야. 차차 나오더니, 해가 드디어 차차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게, 이때 회오리밤은 해가 아니라 해 주변에 뭐야? 해물이, 해 주변의 기후를 회오리밤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해 그 자체가 아니야. 해 주변의 불구스름한 기운을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 구슬 같고, 맑고 통랑하기는, 통랑하다 하면은 투명하다. 맑고 투명하기는 호박독은 더 곱더라. 뭐야? 호박보다도 더 곱더라. 비교법이죠. 호박독은 더 곱더라 하면 비교법이지. 호박보다도 더 곱더라. 그 붉은 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나왔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같이 반드시 비추면서 밤 같던 기운이, 자 이번엔 손바닥 넓이만한 게 물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더니 밤 같다. 즉 밤처럼 조그맣게, 밤처럼 밤 같던 기운이 해가 돼서 차차 커지며, 이번에 얼마만해져? 쟁반만해진다. 이해됐죠? 처음에는 밤톨만한 게 이제 물 밖으로 나와 쟁반만해 보인다 이 말이야. 큰 쟁반만하여 불긋 불긋 번듯 번듯 뛰놀며, 화류법이죠. 화류법. 즉 무생물인 해가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이럴 때 우리가 수사법상 화류법이라고 하죠. 적색이, 붉은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었던 기운이 차차 가시며, 즉 처음에 해가 뜨기 직전에 붉게 비쳤던 그 빛은 이제 해가 막상 뜨니까 차차 가라앉으며 가시면서 해가 흔들며 뛰놀기를 더욱 자주 하고, 해가 흔들며 뛰논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를 바라보면 어질어질하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이게 막 움직여 뛰듯이 어질어질 보인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며 뛰놀기를 더욱 자주 하고, 자로하며 자주 하고, 항 같고 독 같은 게, 항독 동그라미. 여기서 항 같고 독 같다는 얘기는 햇살이야. 그 해에서 비치는 햇살이, 그 해에서 비치는 햇살을 항 같고 독 같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바가 나머지와 아닌 거 있어요? 해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해에서 뿜어져 나오는 햇살을 가리키는 건지, 이걸 구별해야지. 항 같고 독 같은 게 좌우로 뛰놀면서 황홀하게 번뜩여, 양목이, 두 눈이, 양목 두 눈이 어질어질하고,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투명하여 처음에 홍색을 헤치고, 처음에 비치던 그 붉은색을 헤치고, 천중에, 공중에 쟁반 같은 것이, 그러니까 처음엔 밤 같다가 다음엔 쟁반 같다가 했던 게 수레바퀴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그 크기가 얼마만해 보인다는 거야? 수레바퀴처럼 보인다는 거야. 물속에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드디어 이제 수평선을 지나 해가 공중에 뜬 거지. 그렇죠? 항독 같던 기운은 쓰러지고, 자 이제 해가 떴으니까 그 햇살은 점점 잦아들겠지. 항독 같던 기운이 쓰러지며 처음에 붉어서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서 서혀처럼, 소혀처럼,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더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봐봐,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이제 해가 이렇게 떠오른 거야. 그럼 옆에 이제 막 이런 기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해가 바다에 이렇게 비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마치 뭐 같다는 거야? 소 혓바닥 같다고 한 거야. 대단한 묘사죠. 그리고 해가 이제 탁 떠오르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딱 떠오르면
이게 이제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일색이 조요하며, 즉 이제 주변이 뭐야? 고요하고 물결의 붉은 기운은 차차 가시고 일광이 햇빛이 청량하니 맑고 투명하니 만고천하에 그런 장관은 대도할 데 없을 듯하더라. 자, 마지막 줄, 이 마지막 줄만 감상이에요. 순수하게, 그죠? 이 한 줄이 바로 해돋이를 본 감상을 적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두 뭐야? 바로 그 해가 뜨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거. 따라서 이 글은 뭐 중심이다? 묘사 중심의 글이다. 즉 자기가 본 것이 주가 되는 거고, 그 해가 뜬 후에 그 감상은 딱 한 줄을 썼다고. 이 세상 천지에 이런 장관은 정말 처음이다라고 노래했죠. 자, 이렇게 소학원에도 그렇고 동명일기도 그렇고 현대어로만 할 수 있는 만큼 옮기면 돼. 후민적음을 할 때만 조금 문법적인 걸 고려하면서 본 거고, 그 외의 고전은 무조건 현대어로 가급적 매끄럽게 이렇게 옮겨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32번.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 또 여러 차례 질문했던 거, 묘사의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거. 가만히 보니까 앞에 해를 니은번의 회오리방 해를 말하지, 리을의 큰 쟁반 해를 말하지, 또 미음의 수레바퀴 해를 말하지. 이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본래의 모습을 찾아 둥그렇게 커가는 것을 밤, 쟁반, 수레바퀴로 표현했죠. 정답은 3번. 이해됐어요? 33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서사와 묘사의 표현을 적절히 구사했다. 그렇지. 일단은 이랑이라는 종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고, 그리고 그 해가 뜨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화류법을 써서 매우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했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썼으므로 서사의 글쓰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음, 호흡이 긴 문장 구사를 통해 일출의 긴박감을 고조시킨다. 호흡이 긴 문장이라는 얘기는 만연체, 즉 서술어를 길게 빼는 만연체라는 얘기인데, 이 글은 짧게 해가 뜨는 장면을 시간마다 그 특징을 짧게 써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처음에 바닷속에 있을 때, 그 다음 수평선에 머물렀을 때, 그 다음에 완전히 해가 공중으로 떴을 때, 그러므로 호흡이 긴 문장 구사 틀렸죠. 정답은 2번. 다음, 의인법과 화류적 표현으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줬고, 그리고 일출의 순간을 비유를 통해 실감나게 드러냈죠. 예를 들어 해를 직접적으로 어디에 비유했어? 밤과 쟁반과 수레바퀴에 비유했고, 그리고 해가 위로 떠오르면서 바닷속에 비친 그 해누리, 해의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걸 소혓바닥이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 같더라라고 표현했죠. 따라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2번. 34번. 윗글의 주제는 1번 일출의 장관. 35번 AD의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는 것 몇 번? 4번. 쓰러지다라는 건 무슨 뜻? 뒤에
항독 같던 기운이 쓰러지고 하면 쓰러지다가 아니라 뭐야? 사라지고라고 했죠. 36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문법적 사실이 아닌 것. 자, 위의 문헌은 17세기 이후의 문헌이야. 근대 국어를 알려주는 문장이지. 1번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 사라졌죠. 또한 소실문자 옛니은, 여린이읍, 반치음이 사라졌고 이어적기가 확대됐다. 틀렸지. 오히려 뭐가 확대돼? 끊어적기가 확대되는 거지. 이어적기에서 차츰 끊어적기가 확대되는 거죠. 정답은 3번 명사형음이 기가 사용되고 있죠. 다음 3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다. 그렇지.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했다. 그렇지.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선생님 비유하고 했는데요. 그 비유가 사실적인 비유라고. 봐봐. 여기 바다에 비친 그 해 그림자의 모습을 소 혓바닥 같다라고 비유했잖아. 근데 매우 사실적이잖아. 비유적으로 비유를 통해 묘사했다. 이 말이 모순된 게 아니야. 알겠어요? 다음 어떤 대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다. 틀렸지? 이게 설명문이라는 얘긴데 위의 글은 수필이야. 그러면 뭘 위한 거야? 목적이 독자의 뭐야? 공감을 위해. 독자와 공감하기 위해 정서를 표현한 거지. 독자와 공감하기 위해 정서를 표현했다라고 해야지. 4번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해서 지은이의 개성을 보이고 있고 38번 윗글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고려할 사안과 거리가 먼 거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소를 보여주고 항아리를 보여주고 독을 실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면 뭐가 돼? 추상적인 영화가 되겠지.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 여기 소는 뭘 의미하는 거야? 해가 바다에 비치는 걸 소 혓바닥 같다고 했는데 진짜 여기 소가 걸어 다닌다고 해봐. 됐어요? 항과 독은 뭐라고 그랬어? 해에서 나오는 이 햇살. 응? 근데 진짜 항아리를 갖다 놓고 독을 갖다 놓고 초딩도 이렇게는 안 만든다. 자, 2번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해가 뜨기 전에 바다를 보여주고 해를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을 보여주고 가능하죠? 39번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는 것은 바로 그 깜깜한 밤중에 해가 이제 불구스름한 게 비치기 시작한 걸 비유한 거야. 묘사한 거야. 그러면 이는 그만큼 붉고 무척이나 붉고 선명하다는 거지. 생각해봐. 깜깜한 밤에 그 숯불에서 피는 붉은 빛만 보인다면 얼마나 뚜렷하고 선명하겠어요. 따라서 붉고 선명하다 3번이지. 윗글의 중심적 이미지 당연히 뭐야? 시각적이지. 나 그래서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 같더라. 소 혓바닥처럼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 같더라. 이건 뭘 묘사한 거야? 뭘 묘사한 거야? 해가 완전히 공중에 뜬 것. 정답 몇 번? 1번. 이해했어요? 자, 이제 현대국어, 즉 독립신문 창간사를 봅니다. 지금 스님이 시대별로 놔둔 거야. 맨 먼저 훈민정음 15세기 초의 언어고 소학원의 16세기 초의 언어고 그 다음 동명일기 근대국어 곧 17, 18세기 언어를 보여줬고 이제 끝으로 20세기 언어인 독립신문 창간사야. 이 독립신문 창간사는 독립신문을 만들면서 그 창간의 취지를 사설을 쓴 건데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신문 창간사에 의의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띄어쓰기를 맨 먼저 시도한 글이라는 것. 우리 문헌에서 처음으로 띄어쓰기를 시도한 글이라는 것. 두 번째는 처음으로 가로쓰기를 시도한 글이야. 그 전까지는 다 세로쓰기였는데. 알겠습니까? 우리가 공자, 증자다려하고 문제에서 대할 때는 가로쓰기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세로쓰기거든. 근데 독립신문 창간사가 처음으로 가로쓰기를 시도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순 우리말 표기로 적었습니다. 즉 한자어가 없이 우리말로만 적었죠. 이랬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또 우리말이 순환을 받았고 해방 직후에는 영어니 또 일본어니 흔적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 신문이 전부 세로쓰기로 그러다가 언제부터 가로쓰기로 또 바뀌었지? 한겨레 신문 창간 후에 1989년 한겨레 신문이 한글 전용과 그리고 가로쓰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또 바뀌었죠. 자, 현대어입니다. 현대어. 그러니까 지금과 달리 아래아가 아직 쓰이고 있을 뿐이고, 왜냐면 1894년이니까 아직 아래아는 표기에 남아 있는 거야. 이 아래아 표기가 완전히 없어진 건 언제라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 완전히 없어졌고, 형태가 조금 지금의 표기와는 다른 것이 보이더라도 완전히 현대어라고. 그러니까 천천히 의미를 생각해서 읽으면 어려운 말이 거의 없습니다. 봅시다. 우리 신문이, 그러니까 아직 띄어쓰기가 완벽하지 못하지. 지금 같으면 우리 신문 하면 띄어썼겠지. 왜냐면 우리라는 말을 붙여 쓰는 건 언제?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에서만. 우리나라, 우리말, 우리글에서만 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신문 하면 지금은 띄어써야 되지만 그때는 완벽하지가 못했지.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자, 여기서 알게 된 사실, 독립신문 창간사는 어떤 말이 위주였다? 국문 위주였다. 한자 없이 국문으로만 표기했다는 거야. 그렇게 국문으로 쓴 이유가 나왔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홈이라. 뭐야? 상하 귀천 모두 보게 하려는 거다.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떼어 쓴즉, 여기 귀절이라고 써놨지만 지금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뭐라고 해야 돼? 구절. 이 구절이 곧 문법적으로는 뭐야? 어절이지. 어절을 띄어 쓴다. 즉 구절을 떼어 쓴즉 띄어쓰기를 한 건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함이라. 여기까지. 주제가 뭐예요? 국문을 사용한 이유, 띄어쓰기를 사용하는 이유야. 즉 왜 독립신문이 국문으로 표기하고 띄어쓰기를 하는지 이유를 말했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상하 귀천이 모두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거다. 우리가 그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가독성. 읽기 편하게 하겠다는 거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읽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국문으로 표기하고 일부러 띄어쓰기를 했다 이 말이지. 각국에는, 각 나라에는, 즉 각국의 사람들이 남녀무론하고 본국의 국문을 먼저 배워. 이때 국문은 우리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언어, 자국어지. 자국어를 먼저 배우고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에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미라. 여기까지. 뭘 비판한 거야? 뭘 비판한 거야? 한문만 쓰는 세태를 비판한 거야. 뭘 좀 안다는 놈들은 전부 한문만 쓰는 세태를 비판한 거예요.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해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가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니, 즉 뭘 얘기하겠다는 거야? 이제 국문이 한문보다 나은 이유를, 국문의 장점을 말하겠다는 거지.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즉 우리 국문의 장점으로 첫째, 배우기가 쉬운 글이다.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백사를, 여기서 백사 하면은 이때 백사란 한자어 이 백사인데 무슨 뜻이야? 모든 일이란 얘기지. 모든 일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 쉬울 터이므로 한문만 늘 써버릇하고 국문은 패한 까닭에, 국문은 쓰지 않은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인민이 도리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리요. 즉 당시에 한문만 쓰던 세태를 비판한 거지. 그래서 결국 독립신문이 한글 전용으로 글을 쓴 이유는 당대의 한문만 쓰는 표기에 대한 비판이요 반성의 취지로 국문으로 표기했다는 거야.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건 왜 조선 사람들이 오히려 한문보다도 국문 쓰는 게 어려운가? 국문을 알아보기 어려운 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말마디를 떼지 않고, 즉 말마디를 떼지 않고 무슨 말이야? 띄어쓰기를 안 하고 그저 줄줄 내려 쓰는 까닭에 뭐야? 새로 쓰기를 했다는 얘기지. 새로 쓰기를 하는 바람에 글자가 위에 붙었는지 아래에 붙었는지 몰라서 몇 번 읽어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여기까지 뭐 얘기한 거야? 왜 우리 글이 더 어려웠는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야? 띄어쓰지 않고 또 새로 쓰기를 해서라는 거지.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 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안 쓰는 거로 서툴어서 잘못 봄이라. 그런 거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이나 국가의 문적을 한문으로만 쓴즉, 그러니까 그 당시엔 뭐야? 국가 문서든 일반적 글이든 다 한문으로 써 있어서 한문 못하는 인민은, 사람은 남의 말만 듣고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 알고 무슨 명령인 줄을 알고, 그러니까 남이 말을 해줘야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이 편이 친히, 즉 이쪽에서 친히 직접 그 글을 못 보니 그 사람은 무단히 병신이 됨이라. 그 사람은 뭐야? 멀쩡해도 병신처럼 남의 말을 들어야지만 알겠다. 무단히 병신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당대에 이 어문 정책의 실패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야. 즉 국문은 안 쓰고 한문만 쓰는 까닭에 결국에는 국가의 문서든 또는 모든 서류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원튼 원치 않든 바보 취급을 당하더라 이 말이죠. 한문은 못하고, 즉 한문을 못하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그러니까 한문을 못해서 그 사람이 무식한 게 아니라 국문을 잘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있으면, 즉 상식이죠. 상식과 지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문만 알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람보다는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한문을 아니까 유식한 게 아니라 국문을 알고 그래서 지식과 상식이 있으면 한문만 아는데 지식이나 상식이 없는 사람보다는 유식하다 이 말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글을 통해서 상식과 지식을 쌓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한문을 아느냐 국문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모든 글이 한문으로만 써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무식한 것이니까 우리가 국문으로 써놓으면, 국문으로 상식을 키우면 한문만 알고 무식한 사람보다 더 유식하더라 이 말이죠. 이해했어요? 자, 조선 부인내도, 즉 독립신문 창간사에서는 몹시 선구적인 의식이 나와. 바로 여성평등주의가 나와. 조선의 부인들도 국문을 잘 알고, 그러니까 한문은 몰라도 국문을 잘 알고 각색의 물정과 학문을 배워서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무릇 빈부 귀천간에 그 부인이 한문은 잘하고 다른 거 모르는 남자 귀족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라. 그러니까 오로지 실력으로 남녀를 가늠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한문만 알고 지식이 없는 귀족보다는 국문을 알고 지식이 있는 여자가, 부인네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선구적인 의식이죠. 이게 아직 1900년대도 되기 전에 당시의 의식이야. 그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조선왕제의 가부장을 너무나 정치 체제 면에서의 가부장적인 모습만 본 것이지 실제 생활에서는 우린 그렇게 여성을 폄하한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치며 이장하다가 발견되는 편지들을 보면 뭐라 그랬어? 그 편지글에 남편을 당신 자네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건 뭐냐면 이 표현에 있어서 평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이 역사가 왜곡된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여성주의나 페미니즘이 요즘 들어 서양의 영향을 받아 나왔다고 착각하고 있어. 우리는 본래가 여성을 존중했어. 여성의 고유의 업무를 존중했다고. 심지어 왕도 내명부의 일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 아무리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도 왕이 가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러고 하지를 않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조선왕조에서 외척의 힘이 셌다는 건 바꿔 말하면 뭘 얘기해? 여성의 발언이 셌다는 거지. 그렇게 왜곡된 역사처럼 무슨 뭐 여자를 물건 다루타고 뭐 첩을 열어뒀다고 해서 여자를 함부로 물건 취급하고 그랬으면 외척의 힘이 셀 리가 없죠. 안 그래요? 아니 그냥 주고받는 물건에 다름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그런데 조선왕조 초창기부터 봐. 이성계 만든 건 그 부인이거든. 그리고 나중에 봐. 이성계의 후처가 자기 아들내미 결국에는 뭐예요? 세자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물론 저기 이방원한테 모두 죽었지만, 알겠어요? 그게 가능했다는 이유는 여성들의 입김이 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 무식하게 접근하지 말자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서 오히려 이제 서구의 영향을 받았기보다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발언권이 셌어. 그리고 다만 이제 정치 권력에 있어서 또는 사회 제도에 있어서 여성의 그 상위층의 진입이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 그러나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랬다는 건
조금 왜곡된 면이 있지 않는가. 자, 어쨌든 요새는 남자애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우리 신문은 빈부 귀천을 다름없이 이 신문을 보고, 그러니까 독립신문의 독자는 누굴 대상으로 한 거야? 모든 국민을. 그래서 외국 물정과 내지의 사정, 내지의 사정 뭐야? 국내 사정. 내지란 국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놈들에게 있어서 내지인 그러면 그건 지네 일본인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내지인 그러면 한국인을 말하는 거지. 내지의 사정을, 국내 사정을 알게 하려는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 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간 보면, 그러니까 이 독립신문은 사실적인 내용으로 이틀에 한 번 나왔다는 거지. 그렇죠? 일간신문이 아니었다는 얘기야.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냈다는. 그러니까 하루 걸러 한 번 보면 그랬잖아. 하루 걸러서 몇 달간만 보면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걸 미리 아노라. 결국 독립신문을 읽으면 뭐가 키워질 거다? 상식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빈부 귀천 가릴 것 없이 유식해질 수 있다라고 독립신문 창간의 취지를 밝힌 거예요. 어때요? 이 앞서 소학원회나 또 훈민정음이나 또 동명일기나 이런 것보다 훨씬 현대어에 가깝죠? 자, 문제 42번. 윗글을 읽고 난 후에 토의 내용이다. 바르지 못한 거, 띄어쓰기 효과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땡, 그죠? 띄어쓰기는 뭘 강조하기에 일부러 얘기한 거야? 왜 우리 신문이 띄어쓰기를 썼는지, 왜 국문을 표기했는지, 그건 한문만 알고 무식한 귀족 남자보다는 우리말을 알고 우리 글을 알고 상식이 풍부한 여자가 오히려 귀족 남자보다 낫다. 바로 그 독립신문에 있어서 지식과 상식의 필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띄어쓰기만 지나치게 강조한 건 아니죠. 정답은 1번. 윗글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문으로 된 고전은 읽기가 더 어려웠겠지? 그렇죠. 왜냐면 위에 글도 우리말로 우리 글 국문으로 써 있긴 하지만 요즘 글처럼 만만해 보이진 않잖아. 그렇죠? 그 다음, 한문을 잘하는 일부 지식인들도 한글로 된 신문을 보면 읽기가 쉬웠을 거야. 이 말은 뭐냐면 한문을 잘하는 지식인이라면 한글로 된 신문을 읽는 것은 오히려 수월했을 거다. 어때요? 애매하죠. 그죠? 애매한 말입니다. 이 3번은 맞다고 하기도 그렇고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윗글에서 한문만 잘하는 일부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한글로 된 신문을 보면 읽기 쉬웠을 거야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윗글에 없을 뿐이죠. 그러나 1번은 틀린 말이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적절한 답은 1번이 돼야 돼요. 3번은 윗글에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한문만 아는 사람보다는 국문을 알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문만 아는 사람이 우리 국문 보기가 어려웠을 거다, 쉬웠을 거다, 그런 판단은 윗글에 없죠. 다음 4번. 한글로 쓰여진 새로운 소식을 접했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 이것도 다만 짐작할 뿐이지. 왜냐면 한문으로만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 글만 아는 사람들은 무단히 병신이 됐다고 써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글로 된 소식을 접하게 되니 좋았겠다. 짐작은 되죠. 42번, 43번 윗글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못한 거. 신문 발행의 취지를 밝혔고 언문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문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언제라고 그러지? 서유견문론은 언문일치를 시도한 거고 언문일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1920년대에 가서예요. 김동인의 단편 소설들이 등장하면서 언문일치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920년대 김동인의 단편 소설들이 나오면서 이제 언문일치가 완전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자주정신과 박애정신이 어딨냐? 선생님 아까 훈민정음, 지금 훈민정음이냐 이게?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4번 한글이 실용적 문자임을 주장하고 있죠. 됐죠? 다음 44번 윗글에 나타난 한글 전용의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거 몇 번? 쉽잖아. 몇 번? 2번. 모든 국민이 알아보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국문으로 쓰면 모든 국민이 알아보기 쉽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42번 문제에서 3번 가능한 얘기지. 안 그래? 한문을 잘하는 지식인들이라면 그 사람들한테도 국문으로 쓰면 읽기 쉬웠을 거다. 왜? 국문으로 쓰는 이유가 남녀노소 귀천 다 버리고 모두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국문으로 썼다고 했으니까. 나와 있죠. 이해돼요? 그 다음 45번 기억 리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5번에 기억에 어딨냐? 기억이? 나무 말만 듣고 했을 때의 나무는 개인적인 사투리를 소인한 대로 적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원래 남의라고 해야 되는데 발음을 나무 하고 한 걸 그대로 소인하는 대로 적은 거고. 그 다음 니은번 그 글을 못 본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 다음 디귿에 높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신분이 높아진다가 아니지. 여기서 그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식해진다. 아는 것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지. 신분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국문으로 표기한 이유는 미천한 사람들에게 신분을 놀려주기 위해서 국문으로 쓴 게 아니잖아. 그냥 알아보기 쉽게 해서 지식을 더 많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는 것이지 결국 신분을 올려준다고 볼 수는 없지. 정답은 3번. 내지는 국내를 말하고 가라중 가부정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는 건 바로 여성들도 국문을 알고 지식이 많으면 한문만 알고 지식이 낮은 남자 귀족보다 낫다고 했으니까 즉 4번이죠. 그 다음 나마중 다음 글과 잘 대응하는 것. 범을 보고 개를 그리고 봉을 보고 닭을 그릴 건가. 문명개화하려 하면 실상일이 제일이라 문명개화 개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으니까 이 글이 결국 세상 물정을 배우자. 국문을 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두 쉽게 알아보자 라는 얘기니까 마의 그 독립신문의 이유가 창간의 이유가 마지막에 마글에 나와 있죠. 정답은 4번. 그 이중간의 동심과 같은 걸 우리가 창가라고 하거든. 개화가사 창가라고 하는데 주제가 단순하잖아. 문명개화하자는 거야. 그런데 지금 독립신문은 뭘 통해 문명개화하자는 거야? 각국의 사정들을 모두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 그죠?
결국 문명개화하자는 취지와 같다는 얘기지. 나글에서 밑줄 친 가와 어울리는 것, 나글에 밑줄 친 가에 보면 국문만 써놓은, 국문으로만 쓴 거를 조선 사람이 도리어 몰라. 즉 우리 것이 아닌 한문만 쓰려고 하고 오히려 우리 것을 써놓으면 도리어 몰라.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지. 오히려 주인인 언어가 무시되고 객인 언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 주객 전도죠. 본말 전도고, 그죠? 본질과 말단이 바뀌는 거야. 아니 조선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는 걸 부끄러워야지 왜 영어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왜 한문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냐 이거지. 선생님 그럼 제가 한문을 모르는 거 영어를 못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군요. 너는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 부끄러워해야지.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국어는 네가 많이 하니?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말을 먼저 알고 영어도 알고 한문도 알자는 건데 우리말은 아예 싹 무시하고 한문과 영어만 마치 좋은 말인 것처럼 좋은 그림처럼 보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본말 전도. 언어도단,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언어도단이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 동족방뇨, 동족끼리 오줌 누는 거예요? 동족방뇨 뭐야? 언발의 오줌 누기,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방편적이다. 동족이 뭐야? 언발. 방뇨가 뭐야? 오줌 누다. 언발의 오줌 누기, 임시방편적인 행동, 임시방편적인 행위를 동족방뇨. 수구초심, 수구초심. 1번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2번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뭐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49번 다음 문장을 새로 쓰기로 적었을 때 다에 밑줄 친 나의 예로 가장 적절한 거, 알아보기 어려운 거. 몇 번? 띄어쓰기를 안 하고 세로로 쓰면 알아보기 힘든 거 1번이지. 띄어쓰기 안 하면 뭐가 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갑자기 아버지가 통아저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다음 50번 밑줄 친 AD를 문맥에 맞게 현대적인 의미로 바꿨을 때 바르지 못한 거. 자, A번 다 보게 홈이라 다 보게 하려는 것이다. 맞죠? 다음 B번 알아보게 홈이라 자세히 알아보게 되는 것이 좋다. 틀렸지. 역시 뭐야? 다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다. 정답은 2번. C에 사람이 드물미라 사람이 드물다. 맞죠? 그 다음 D에 국문을 자주 안 쓰는 거로 서툴어서 잘못 봄이라 라는 얘기는 잘못 보기 때문이다. 국문을 잘 안 써서 잘 못 보고 있다, 잘못 보고 있다 라는 얘기죠. 51번 위의 글을 광고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독립신문 창간사의 그 취지를 살려서 광고물을 만들었을 때 사실과 거리가 먼 거. 몇 번? 4번. 매일 달려간다? 안 되지. 왜? 격일제로 만들었으니까. 별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이런 걸 냅니다. 52번 윗글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시옷계 하병병서가 남아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 꼭 어두정근에 쓰인 것만 찾으려고 안 해도 돼요. 됐어요? 그럼 시옷계 하병병서란 뭐예요?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읍계 하병병서는 비읍이 앞에 오는 걸 말하는 거고. 다음 고유어를 많이 사용하여 고유한 우리말을 보존하려 했다. 잘 봐. 국문으로 표기했다는 얘기하고 고유어, 순 우리말을 썼다는 거하고는 별개의 말이야. 그렇죠? 즉
지금 위에 글은 분명히 국문으로 표기한 건 맞지만 아까 봐. 모든 사건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백사. 한자어를 그대로 썼지. 한자로 써놓지 않았을 뿐이지. 정답 몇 번? 2번. 띄어쓰기를 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가독성이 무슨 뜻이라고? 읽기가 수월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 그 음가는 사라졌지만 아래아가 쓰이고 있다. 그렇지. 아까 계속 강조했어. 아래아의 음가가 없어진 건 언제라고? 17세기 이후. 그러나 아래아의 표기가 없어진 건 언제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한 때. 그리고 중요한 사실, 바로 그 일제강점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서로 분단돼 있더라도 같은 언어, 같은 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몇 가지 다르지. 그러나 기본 줄기는 같다. 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했어. 북한은 조선어 표준법을 만들었고 이쪽 남한은 1989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다시 개정했지. 그래서 그 뿌리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고전 문법이라는 틀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이제 고전 문학에 나오는 그런 시조나 가사들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채워 넣어야 되겠고, 이제 현대문 독해를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글을 통해서 또 현대문 독해의 몇 가지 방법과 독해의 설명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또 이해하죠.